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도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각 6시 2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동시간대 보이는 라디오 동접자 수 압도적 1위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많게는 지금 한 2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김성애라고 합니다. 그 압도적 청취율에 한몫하고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동시간대 다른 방송 나가니 여기 나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를 그럼요.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첫으로 이야기할 것은 역시 여권 차기 예비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 대선 출정식을 가졌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김성애 대변인. 일단 차분한 게 너무 좋았고요. 다른 것보다 전 딱 한 문장 억강부약 이 한마디에 매료됐습니다. 예. 이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렇기도 한데요. 이 강한 자들을 누르고 약한 자들을 높이 세운다. 이 말 자체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것, 본인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여기부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들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모든 국민을 대하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림을 정확히 보여줬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실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점도 좋아서요. 전 전반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 지사가 이렇게 한 것은 윤 전 총장과 좀 차별화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좀 세련됐다. 능숙한 느낌이 든다.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하셨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강부약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부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억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요. 제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로 그 억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 증세 이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천적인 제도로 나타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부자 증세만으로 해서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충분히 뒷받침할 만큼의 세수가 부자 증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한 가지 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억이라는 부분, 억제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제해서 그것이 잘 된 케이스가 없거든요. 사실 국가나 정부가 인간의 욕망을 거슬러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 때 항상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주택자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투기의 형태로 바라보게 된다. 이거는 투기 욕망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계속 버블 효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부작용들이 사실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억이라는 부분도 좀 저는 걱정이 되고 이 강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이 강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누가 강한 사람이냐에 대한 정의는 결국 이재명 지사가 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강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칫 자기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쓸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전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길게 할 거면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얹으세요. 억강의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어떻게 누르냐라고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영국의 공장법이라는 게 1810년인가 20년쯤 만들어졌는데 그전까지는 8세에서 12세 아동들을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씩 노동을 시키는 것이 산업주의 사회의 폐해였습니다. 예. 해서 그런 공장들을 누르고 12시간 이상의 노동을 못 시키게 막으면서 근로기준법의 그 단초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그냥 놔두고 통제하지 않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은 아주 이제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그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계속 현대 사회로 되면서 헌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이미 제한이 많이 되어 있고요. 김재섭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그 당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국정연설에 나가서 근로기준법 바꾸고 자유개혁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2019년에 한 상태 아닙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로기준법을 무너뜨리자라고 말씀하시는 정당에서
억강을 안 한다는 입장을 취하실 수는 있지만 예, 김 비대위원은 마무리하고 요 주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욕망에 의해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자체로 어떤 식으로 억제할 것인지 예. 그 억제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억제를 한다는 것,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고 가장 이제 이번에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이 그걸 가장 예. 잘 방증하는 예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역시 진보와 보수의 가치는 이렇게 확연히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은데 그 대권에 도전하는 분들 또 대한민국 대권판에 이 징크스가 있습니다. 엘리트 출신의 주류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든가 경기도 지사 출신은 대통령 선거 이기지 못한다든가. 지금 보면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다 도전했습니다.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그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유 지금 영선 30대가 당대표하는 마당에 이런 공식은 이제 여의도에서 다 깨졌고요. 예. 지금 이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야권 대선 주자라고 불리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하는 분들 역시도 정치 경험이 일천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존의 공식들이 이미 다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그 지사들이 이 대선에만 가면 실패를 한다라는 공식은 꼭 이렇게 예. 이번에는 잘 안 맞지 않을까? 저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자 그러면 김성애 대변인한테 공교롭게도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분들이 전부 다 민자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쪽의 출신으로 도전하지도 안 된 경우라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치 경험 일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일천하신 거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직 출마를 한 건 아니지만요. 이재명 지사는 선출직으로 벌써 10년 넘게 정치 활동을 해왔는데 신인이다 이렇게 한 틈에 묶는 예.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게 당 내 또 당 외에서 많은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텐데 홍준표 의원이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이재명은 쌍욕하는 사람이다. 나한테 막말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동안 윤희숙, 원희룡, 유승민 전 의원 등등이 이재명 지사의 경제 문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당 내에서는 기본소득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씩 공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당 안팎의 협공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공격은 너무 좋죠. 언론은 공격을 들으면 가서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대답할 기회가 오는데 10명이 공격하면 10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로서는 본인이 마이크를 질 수 있는 기회가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침착하게 잘 대답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잘 헤쳐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이제 X 욕하는 사람 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같은 당이지만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사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비판의 수위를 결코 낮추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부르고 있죠. 예. 제 생각에는 막말의 프레임, 욕의 프레임을 이재명 지사한테 걸어놓고 본인이 충분한 총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비판과 막말을 위한 충분한 총알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을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넘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아까 김성애 대변인이 정치인은 질문이 오면 답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 많은 질문에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였죠. 예. 이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대답은 좀 말하자면 이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예. 식으로 좀 이렇게 넘긴 게 있긴 있었는데 예. 오히려 저는 대선 출마의 기자회견에서는 뒤에 있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진행자가 이제 좀 질문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더 하시자고 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받는 태도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질문을 피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부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경질된 이동훈 씨.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동훈 씨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사람이고 결별을 한 사람이고 거기다 얘기하는 게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웃기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부인에 대한 의혹 역시도 본인이 아직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확인한 다음에 대답을 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3개월 속성 과외가
기자회견 하루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은 좋지만 그 이후에 닥치는 그날그날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것. 이건 뭐냐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이 있으면 처음 듣는 얘기도 그 철학에 맞춰서 뭐라고 할 말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입력이 되지 않으면 출력이 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고요. 결국 이것이 윤석열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나 전 총장의 발목을 예.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발목을 잡게 될 게 또 있다. 그 어제 아내 김건희 씨 인터뷰는 뭐 홍준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큰 실수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던데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보도를 했던 매체가 뉴스버스라고 해서 이동진 기자가 대표로 있는 매체죠. 예. 이분이 최순실 의상실 특종을 했던 분이고 예. 옛날에 조폐공사 특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특종을 했던 분이 직접 만든 언론사인데 여기서 40분짜리 인터뷰가 나왔는데 공개된 건 3분어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남아있는 37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이건 정말 좀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왜 윤석열 공보팀의 공보팀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본인들의 후보의 이 부인이 40분 동안 이런 격정적인 인터뷰를 할 때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또 뭐 초보적이고 미숙한 대응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뭐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랑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뭐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추측하는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억울했겠죠. 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견 제가 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사실 이 줄리라는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는 예. 뭐 그렇게 잘했다고 보진 예. 않지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예. 이라는 한편으로 뭐 그런 측은한 마음도 좀 듭니다. 네. 그래 근데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마음 놓고 이제 팔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말씀하신 김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줄리라는 단어를 꺼내기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만일 정말 억울한 일이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도 그걸 또 심지어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것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증을 다 이루어지는 그렇죠. 과정들인데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뱉어낸 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저는 예. 근데 김성애 대변인 방금 공보 라인이 뭐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보 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정무 라인도 너무 부족하다. 사람이 너무 없는 건지 사람이 있는데도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윤석열 캠프의 정무 어떤 감각이라든지 예. 뭐 공보 실력 같은 것들을 예.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고 사실 그 윤석열 총장 대선 출마 선언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 반면 예. 아직 뭐 밋밋했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본인이 가지는 상징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와 대항해서 본인의 상징성으로 가져온 어떤 공정이라는 개념, 뭐 법치라는 개념들을 본인의 브랜드로 만드는 데는 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보고요. 국정과제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시간이 많이 있을 거니까 저는 뭐 차근차근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김 비대위원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윤 전 총장 캠프의 공보 라인이나 정보 라인이 미숙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아직 좀 판단하기 이르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미숙하다면 당으로 빨리 들어가라. 그럼 당이 보호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결국은 윤석열 총장한테 오는 의혹들이나 공격 같은 것들이 사실 어떤 뭐 정무적인 문제라든지 뭐 공보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개인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이 공격들이 사실 그런 건데 비단 주머니 3개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당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예. 본인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고 본인이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입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본인이 얼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요. 입당이랑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뭐 끊임없이 윤 전 총장이 조언한다고 하면 빨리 입당해야 된다 그런 스탠스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비단 주머니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던져주는 비단 주머니 3개를 가지러 가야 되는데
문 앞에 홍준표 의원이 도깨비 멍멍이를 들고 있네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다시 이건 정말로 솔직하게 조언을 드리는 건데 홍준표 의원도 이겨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권 도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 예. 지금 조금 전에 김재섭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내년 3월에 5천만 국민을 이끌고 가는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되겠다는 분이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얘기는 수능 시험 보러 들어가서 참고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예. 캠프를 꾸리는 거랑 그러니까 국정 운영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네. 캠프를 꾸려서 지금쯤은 캠프를 등장시키면서 본인 정치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일정에 쫓겨서 억지로 했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아니시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각은 어떻게 꾸리고 본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끌겠다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전 너무 궁금해지네요. 계속 그 궁금함까지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궁금증은 다들 이제 유발을 한 것 같고 아직 우리가 윤석열 총장 캠프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 기대해 보고 얘기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셋 중에서요. 이 셋 중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 충분히 이제 기대치를 많이 높여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증명해 나가겠죠. 예. 의심치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부터 예비 경선이 시작됐고 컷오프까지 4차례 TV 토론과 3차례 국민 면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9명이 나란히 서서 TV 토론이 과연 흥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데모로 해서 컷오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합종 연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정세균 이광재 단일화한다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합종 연행 가능성에 대해서. 합정 연행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그 대선 국면에서요. 지지율 3% 더하기 3% 하면 6%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중요한 건 반 이재명의 전선을 긋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를 제한 후보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뭔지를 간결하게 보여주는 능력들을 좀 키우지 않고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예.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반 이재명 연대 성공하겠느냐? 그거는 저는 성공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전초전을 사실 그 경선 연기를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해왔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대선의 전초전을 좀 맛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사실 단일화 비스무리하게 뭔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예. 같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 명분이 없으니까 납득이 안 됐던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경선 일정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명분 없는 단일화,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당연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리 없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주구장창 비판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반사체로서는 그 당신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발광체로서 당신이 그 내세우는 정책적 비전이 뭐냐라는 식으로 비판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오늘 이재명 지사가 출정식을 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여권 후보한테서는 그런 정책적 비전을 전 찾아올 수 없고 반 이재명 정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거는 몰아서 안 되고 저거는 몰아서 안 되라는 식으로 사실 본인 스스로들도 반사체로서 계속 여권 내 반사체로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예.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야당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의원이 여당에 출마하신 분들이 무슨 공약을 하는지를 안 읽어본 다음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요.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이요. 그러니까 각각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지사에게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내 정책이 이런 식으로 더 낫다가 아니라 그거는 이런 식으로 때문에 안 된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연일 공세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예. 윤석열 총장한테 공격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새였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생각 없지만 최근에 들었던 얘기 하나만 좀 드리면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상속을 통해서 1억 원짜리 미래 씨앗 통장을 만들어주는 20년 계획을 세우자. 그다음에 5대 도시의 도심철도를 전부 다 지화화하겠다. 그다음에 공급 폭탄을 통해서 반값주택 실현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예산까지 세워서 정책들을 내놓던데
이런 것들이 안 알려지는 문제는 뭐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제가 모든 후보의 정책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서 최근에 들었던 거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후보들이 준비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세균 총리 전 총리 얘기했으니까 언론에서 빅3로 분류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지지율 올라가지 않고 이게 오히려 밀려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정책에 있어서 세련됨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딱 이것을 한 번에 휘어잡는 한 칼. 그러니까 반 이재명으로서가 아니라 정세균 발광체로서의 정책을 제외한 정무적인 한 칼이 필요한데 뭐 그것은 제가 제안해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내가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림을 좀 더 정확히 보여주시면 전 여전히 모든 후보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반대,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하고 그냥 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게다가 그 젊은 층하고 소통한다고 뭐 힙합 옷 입고 이렇게 했던 거 그 방법론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 틱톡은 유튜브에서 천회도 조회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설에 크게 오르는 걸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처럼 입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또 대해서 준비된 정책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렸던 이유도 아까 뭐 윤석열 정무라인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과거에는 이 전략통들이 각 캠프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번 지적해봤고요. 여권에는 후보가 9명으로 정해졌는데 지금 야권은 10여 명이 일단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말 나온 사람이. 풍년입니다. 풍년.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오늘 제가 여러 방송을 돌려보니까 정치평론가들이 다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의하세요 혹시? 아니 어떤 역할이든 대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뭐 다들 발벗고 나서야죠. 근데 그거 불쏘시가 될지 아니면 정말 결국 최종의 승자로 남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뭐 그 우리가 아주 가깝게는 이준석 지금 현 대표도 당시에 이제 불쏘시개 역할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예.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될 거라고는 진짜 거의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야권 주자들이 특히 이제 그 소장파 내지는 이제 신인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토양들을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윤희숙 그 의원이 이게 출마를 하는 이런 이 모양새 자체가 저는 이제 야권에는 큰 어떤 활기를 좀 불어일으킬 것 같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불쏘시가 될지 정말 불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그 일각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저격했기 때문에 이재명 저격수로 본격 등장하는 거 이런 얘기도 있던데 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딱 보면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서 두 분 대신 대변인 노릇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저에겐 보이고요. 예. 그런 정도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당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되지 않을까. 사실 후보로 나서는 윤석열 씨 본인에 대한 경제 정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과외하기도 바쁜데 경제 정책까지 만들려고 요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분업이라고는 하는데 조금 그림이 이상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실시간 동접이 7,000명을 넘어섰는데 아침에 TBS 뉴스공장 제외하면은 1등이 아닐까 지상파 라디오 통틀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또 같이 뉴스공장을 출연하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